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대학교 농생명화학과 학생들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동아리 프로그램에 신청을 하게 됐는데, 해서, 회사들 중에 남도 금형을 고르게 되었고, 골라서 이번 주 월요일에 1회차 만남을 실시해서 질문지를 작성해서 보내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 2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아쉽지만 만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영광입니다. 예쁜 여학생도 세 분씩이나 계시고 멋진 청년분도 계시고 영광입니다. 제가 취업 관련해서 얼마나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에 최대한 열심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가 오늘 이 만남을 갖기 위해서 미리 혹시 준비하실 게 있으실까 해서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였는데 그걸 답변을 다 달아서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 더 할 게 없네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지를 읽어봤는데 뭐 그림 몰드에 관한 거는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 일단 먼저 설명해 주시면 그린몰드 설명부터 드릴까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린몰드 설명은 지금 제가 노트북으로 하고 있는데 노트북을 들고 금형 만드는 공장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면 아마 와이파이가 끊길 거고 그건 조금 그렇고요. 그러면 그린몰드 자료를 갖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료 전에 우선 말씀을 드리면요. 왜 우리가 부엌에서 요리할 때 쓰는 칼을 대장간에서 대장장이 아저씨가 만들 때 막 이렇게 두들기고 시뻘겋게 달궜다가 물에다가 집어넣고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죠? 달궜다가 빨리 식히면 강철이 되죠. 천천히 식히면 조금 물렁물렁한 연철이 되죠. 연철과 강철의 차이는 달군 쇠를 빨리 식히느냐 천천히 식히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린몰드 얘기하는데 왜 쇠 얘기를 하냐? 그린몰드는 플라스틱 성형하는 건데 플라스틱도 온도를 높이면 액체처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천천히 식힐 수도 있고 빨리 식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쇠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옛날 그 전설에 나오는 그 영웅들의 이야기 보면 아무도 아서의 검이라든지 이런 경우 아무도 그 검을 뽑지 못하는데 누군가가 나타나 가지고 그 검에 손을 대고 힘도 별로 안 들이고 뽑혔다. 근데 그 검은 돌도 자르고 심지어 쇠도 자르고 그런데 그 칼은 깨지지 않고 잘라지지 않고 그죠? 네. 그게 이제 왜 그런 검이 그런 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슷한 유형의 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전설을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날만 강철이고 그 중간 부분 중심이 되는 그 칼의 중심 부분은 연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철은 깨지지 않죠. 휘죠. 그죠? 네.
그 날 부분은 강철이라서 어떤 물체와 부딪히게 되면 다른 물체에 금이 가게 한다든지 하지 자기가 망가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건데 그린 몰드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으로 물체를 성형을 하면 표면만 빨리 식혀요. 안에 내부는 좀 천천히 식혀요. 그거는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시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속을 어떻게 빨리 식히겠어. 덩어리로 돼 있는데. 근데 왜 겉을 빨리 식히면 의미가 있냐면은요. 쇠가 강철이 되는 것처럼 쇠가 강철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표면의 조직이 치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이 작든지 없어진다든지 하는 거죠. 플라스틱도 똑같아요. 표면에 구멍이 없어. 우리 왜 피부도 뭐 모공 어쩌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공이 적어야 피부가 뭐 좋고. 플라스틱도 현미경으로 보면 모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더 윤이 나. 반짝반짝해. 네. 사람들이 자동차 내장재, 무슨 전자제품 이런 거를 살 때 반짝반짝하면 좋아해요. 네, 그런 소비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일반 자동차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플라스틱 부품을 주문을 할 때는 표면을 반짝반짝거리게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레진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옥수수알 같은 마른 옥수수알 뻥튀기 튀겨 먹을 때 그 팝콘 튀겨 먹을 때 하는 그 알갱이 정도 되는 그런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있어요. 그 플라스틱 쪼가리를 뜨겁게 녹여가지고 물처럼 만든 다음에 붕어빵 틀 같은 붕어빵 틀이 금형이죠. 금형에다가 쌓아요. 압력을 가해서 쭉 밀어넣어. 그런 다음에 이 금형 틀 옆에다가는 찬물을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어.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성형이 됐다 싶으면 급격하게 찬물을 넣어가지고 표면을 냉각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시 열어가지고 빼는 거죠. 물론 기계로 다 빼죠. 네. 사람이 손으로는 뜨거워서 안 돼요. 냉각시켰다 하더라도 뜨거워요. 네. 그게 이제 그린 금형이에요.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번 이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사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금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붕어빵을 만들 때 그 쇠로 만든 그 붕어빵 모양을 파놓은 틀을 금형이라고 하고요. 금형에는 이제 프레스 금형이라고 그래가지고 누르는 금형도 있어요. 눌러서 모양을 만드는. 근데 이제 저희 남도 금형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얘기하면 몰드라고 그러는데요. 플라스틱 사출 금형이에요. 사출은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이제 한자어죠. 녹여서 붙이는. 녹여서 밀어 넣어서 붙이는 그걸 이제 사출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붕어빵 생각하면 딱 맞아요. 붕어빵도 보면은 붕어빵 굽는 그 분이 유심히 보시면은 아마 그냥 붕어빵이 성형이 됐다 그래가지고 잘 익었다 그래가지고 그냥 꺼내가지고 뭐 판매를 한다든지 뭐 진열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보시면은 후가공을 해. 나중에 가공을 또 해요. 뭘 하냐면요. 붕어빵에다 이렇게 뭘 칠해요. 네. 기름을 발라요. 기름. 그게 그린 몰드예요. 반짝반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붕어빵도 그린 몰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 붕어빵이 반짝반짝해야 사람들이
더 먹음직스럽겠구나, 더 고소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반짝반짝 안 하면 이거 뭔가 좀 불었나 오래된 건가 먹음직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거죠. 공유하는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네, 다른 질문도 하세요. 제가 찾는 동안에 이제 다른 말씀 또 하면서 찾을게요. 질문. 별로 질문할 게 없으신가 보네. 저 그 질문에 네, 신정은 하구가 질문을 하시는군요. 네. 원래 좌장이 이 말 끊기지 않게 잘 이렇게 안배를 하셔야 돼요.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질문 드린 것 중에 네. 앞으로 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해 물었는데 질문 네. 드렸는데 거기서 수계 2차 전지 플로우 프레임 특화 기술에 대한 말씀이 답변이 되었는데 네. 기술도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수계전지라고 하는 거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터리 하는 사람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배터리 연구하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배터리는요, 우리가 휴대폰에 전기를 충전해서 쓰고 하는 배터리인데,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해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놈인가 하면 우리가 왜 물레방아를 돌리기 위해서는 물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물레방아에다 높은 데서 물을 쏟아 부으면 물레방아 잘 돌겠죠. 낮은 데서 물을 쏟아붓는 것보다 높은 데서 쏟아붓는 게 훨씬 더 잘 돌 거예요. 그걸 이제 높은 데라고 하는 의미가 전기로 얘기하면은 전위차라고 해요. 전위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의 사이. 결국 이제 물레방아를 예를 들어 땅이 그라운드 땅을 0이라고 높이를 가정을 하고 지하실을 막 파. 밑에 땅을 막 파가지고 물레방아를 밑에다 놔.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높이가 전이차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밑으로. 물을 퍼서 막 위로 올려. 나무 위에다가 물통을 달아놔. 그래서 거기서 물통을 쏟아부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하고 차이에 의해서 물레방아가 잘 돌 겁니다. 결국 배터리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의 이온하고 마이너스의 이온을 얼마만큼 많이 갈라서 놓느냐 하는 건데요. 전위차를 벌려놓는 거하고 양을 그 전위차가 벌어진 이온의 양을 많게 하는 거하고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물레방아 돌릴 때도 아주 높은 데서 물을 쏟아붓기는 하는데 물이 조금씩밖에 안 떨어져. 한 방울씩 떨어져. 그럼 물레방아가 잘 안 돌 거 아니에요. 네. 높은 데서 물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부어. 그러면 잘 돌겠죠. 결국은 양을 전기의 양을 얼만큼 많이 충전했다가 출력으로 활용할 거냐 하는 거하고 양하고 또 하나의 연계되는 관계로 얼마나 높은 데서 물을 많이 쏟아붓게 만들 거냐 하는 게 돼요. 근데 이제 리튬 이온 배터리는
이온이라고 하는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을 벌려놓는 거고요. 그거를 많은 양을 벌려놓으면 지금 얘기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서로 합쳐지지 못하게 갈라놓거든요. 분리막으로 다 갈라놔요. 그 분리막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온은 통과되는데 전해 액,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도 그 액체 물질이 있어요. 전해질 액이라고 그래요. 우리 왜 소금물에다가 뭐 아연하고 구리하고 이렇게 넣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걸면 뭐 산소, 수소 나오고 물 전기분해 된다고 그러는 거 예전에 실험했었죠. 농화학과니까 화학이니까 알겠네, 그죠? 예, 전기분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원리로 배터리도 그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사이에 전기분해가 못 일어나게 막으로 다 막아놓고 이온만 통과시키는 거예요. 전해질 액은 그대로 가둬놓고 이온만 통과시키는데 이거를 외부에서 충격을 줘가지고 찢어지게 만든다든지 하면 불이 나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화재가 발생해요. 그런 그 동영상들 보신 적 있죠? 휴대폰 같은 거 눌린다든지 그랬을 때 불나지 않습니까? 또 그 경쟁 회사에서 일부러 막 삼성 폰에서 불났다고 막 또 이렇게 거짓으로 사진 찍어가지고서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불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집 안에다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크게 좀 장치해 놓고 밤에 안 쓰는 심야 전기를 물 데우는 데 쓰지 말고 충전을 해뒀다가 낮에 쓰면 전기요금도 절약되고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실현이 안 되는 거는 그러다 그거 폭발하면 우리 집 다 죽어. 아래층, 위층, 옆집 다 죽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수계 흐름 전지라고 하는 거는 물통 두 개를 놓고 한쪽에는 플러스 물, 한쪽에는 마이너스 물을 물에다가 그냥 물은 아니고 소금물, 네? 소금물로다가도 실제로 해요. 근데 소금물보다 조금 더 좋은 게 바나듐을 녹인 바나듐 전해질액이에요. 바나듐이라는 그 물질이 있어요. 소금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통 두 개에다가 바나듐 용액을 한쪽은 플러스 물, 한쪽은 마이너스 물로 갈라놓는 거죠. 갈라놓는 거는 이제 전기분해 하는 거예요. 전기로다가 DC, 직류로다가 전원을 가하면 얘네들이 한쪽으로 쫙 갈라서요. 갈라선다는 얘기는 작은 구멍, 현미경으로 전자현미경만 보이는 작은 구멍으로 전자가 움직여가지고 한쪽은 플러스 이온으로, 한쪽은 마이너스 이온으로 바뀌는 거죠. 전자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쪽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물은 통과 못하니까 전자만 움직여가지고, 즉 이온만 움직여가지고 전이차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이차가 찍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거를 충전이 다 됐다, 우리는 써야지, 그럼 이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방전되면서 우리는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집에서도 쓸 수 있고요. 군사시설로서 아주 위험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어떤 시설부터 공격하겠어요? 발전소부터 공격하거든요. 발전소가 망가지면 정보통신시설이 다 망가져요. 물론 뭐 임시로 돌릴 수 있는 뭐 비상발전기도 있고 뭐 배터리 시설도 UPS라고 그래가지고 uninterrupted power supply 그래서 조금 축전기가 있기는 해. 근데 몇십 분 지나면 다 못 쓰죠. 발전기도 기름을 계속 공급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름이 어디 있어? 차 움직이면 뭐 그
전투기로 폭격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 속에다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물통을 풀장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엄청 크게 풀장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레이더 기지 뭐 이런 데 밑에 산 밑에다가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도 폭격하면은 터지지 않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그 벙커까지 뚫는 그런 폭탄들이 개발돼서 뚫을 수 있어요. 파괴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파괴돼도 다른 배터리들은 파괴되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죠. 더 크게 이제 상황이 전개되는 데 반해서 수계형 흐름전지는 그냥 풀장에 물 터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병대가 가가지고 야 빨리 파이프 조여. 야 여기다가 좀 더 막아. 노란색에 막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수도 뭐 고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일반 목욕탕 고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칠 위험도 없고 수리도 가능하고 많은 전기를 모아둬도 괜찮고 보통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전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배터리 자체 크기가 커져야 돼요. 근데 수계형 흐름전지는 물통만 커지면 돼. 네. 물통만 커지면 계속해서 저장할 수 있어. 그 물에다가. 우리 한 30년 쓸 전기를 모아두려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풀장을 좀 크게 만드세요. 우리 한 100년 정도 핵전쟁이 일어나도 한 3대 정도 지하 도시에서 살 큰 도시를 지하에 만들고 싶어요. 훌륭한 한민족입니다. 가능합니다. 남도금명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남도금명이 좀 전에 무슨 플라스틱 몰딩 만들고 뭐 사출한다고 그런다면서 왜 배터리가 나오느냐. 이 두 개의 물을 갈라칠 때 샌드위치처럼 플라스틱 판으로 다 만들고 가운데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구멍에다 분리막을 넣고 분리막 사이에 플라스틱으로 꽉 조여가지고서 이 분리막 사이를 통과시키는 그 이온 갈라침을 만드는데 이 샌드위치 판넬을 여러 개 만들어 겹쳐요. 그래야 효율이 좋으니까 보통 40장 겹치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이 플라스틱 판을 전해질액이 흐르도록 골을 파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 똑같은 걸 여러 개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형이죠. 붕어빵도 붕어빵 틀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도금형이 수계형 흐름전지의 기술을 앞서서 개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거는 뭐 가운데 분리막 넣고 플라스틱 뭐 이렇게 합을 하고 샌드위치를 하고 하는 거는 뭐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어요. 모양은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분리막하고 옆에 플라스틱하고가 방수가 되면서 딱 붙어야 돼요. 틈이 생겨서 전해질액이 새면 플라스마에서 기껏 분리시켜 놨는데 결국 0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전위차를 벌려놨는데 안에서 서로 만나버리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수가 중요한데 방수를 하려고 고무줄 같은 걸 이렇게 쭉 돌려요. 플라스틱 판에다가 고무줄 같은 거를 껴요. 그걸 오링이라고 그러는데 오링, 고무줄 링을 이렇게 쭉 껴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거든요. 그리고 또 합치고 또 합치고 또 합치고 이렇게 쫙 모아요. 근데 새요. 지금까지 한 이런 기술을 사람들이 알아낸 거는 한 30년 정도 전에 알아냈어요. 근데 실험실에서는 잘 돼. 몇 달 동안은 돼. 근데 몇 년, 몇십 년을 해보면 돼요. 그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오링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탄성력을 잃어요. 그래서 방수 역할을 못해. 그럼 어떤 대안이 있느냐? 플라스틱에다가, 그러니까 남도금형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붕어빵 업체하고 다른 게 팥을 잘 넣어요. 팥을 잘 넣는다는 얘기가 뭐냐면 2종 사출을 해요. 밀가루만이 아니라 밀가루에다가 팥을 넣을 줄 알아. 원하는 부위에 팥을 잘 넣어. 그래서 그 고무줄 같은 걸 아예 심어놔. 이 플라스틱 판에다가 고무줄을 심어. 그걸 인서트 사출이라고 그러는데 인서트 사출을 하면 합을 해도 새질 않아. 그런 특허도 갖고 있고 기술도 그 특허대로 만들 수 있는 기술도 갖고 있고 그래서 산업자원부로부터 이제 80억 원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2년 연구를 했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해서 4년 연구를 하면 지금 말씀드린 수계형 흐름전지가 완성이 되는 거죠. 설명이 길었나요? 아니요, 더 자세해서 더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아까 약간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저희가 저번 1회차 때 남도금융 기업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하면서 남도금융에서 여러 다른 회사로 가는 부속품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기술도 개발을 한다는 걸 저희가 그거를 봤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 개발의 전반적인 어떤 과정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기술 개발 내용과 함께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 그린몰드 설명드린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린몰드 설명을 화면 공유해서 이걸 제가 그냥 구글에서 그린몰드 친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제가 뭐 준비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바로 나와요. 남도금융. 그죠? 그리고 이분이 남도금융 대표이사 회장님이에요. 왜 대표이사님을 회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하면은 GNST 여기 옆에 있잖아요. GN은 글로벌 남도예요. G가 글로벌, N은 남도. 자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도금융도 있고 GN도 있어요. ST는 뭐냐? 시스템 테크놀로지. 좀 전에 배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망가지지 않게 충전도 잘하고 방전도 잘 시켜서 쓰려면 시스템이 필요해요. 시스템 기술이 또 자회사를 통해서 개발이 되고 있고 요즘엔 바이오 쪽으로도 하고 있어요.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도 남도금융에서 만든 마스크예요. 작년서부터 마스크도 만들고 있고 또 넥밴드라고 그래가지고 마스크 쓰기 힘들어하시는 이제 장애인 분들이라든지 노인분들을 위해서 목에다 이렇게 거는 여기에서 살균 물질이 나와요. 인체에는 무해한 살균 물질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뭐 식히는 것 같은 이렇게 물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지 물 공급하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그린몰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린몰드 설명하시는 거예요. 회장님이 여러 개 회사를 거느리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어떤 기술을 남도금융에서 개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그린몰드가 기반이 됐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배터리 관련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에 이게 떴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대고 치면은 혹시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산업기술대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산업기술 R&D 대전. 작년에 산업기술 R&D 대전에 남도금융이 출품한 기술이 있어서 이제 여기를 들어왔는데요. 전시장으로 입장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그대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로밖에 전시를 못했어요. 이제 저희가 어디에 있냐면은 이렇게는 안 들어와 봐서 잘 모르는데 참가업체 검색을 해서 남도금융으로 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자가 제조기술 공유 AI는 인공지능이죠. 제조기술 공유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의 방역기자재 생산. 방역기자재는 코로나19 물리치는 그 제품들을 다 얘기하는 건데 그중에 이제 마스크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넥밴드도 있고 손 세정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로봇처럼 소독하러 돌아다니는 그런 것도 있고요. 로봇 소독기. 청소기하고 소독기하고 결합한 청소독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남도금융. 이것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고요. 이거는 35억 원짜리고 총 개발 기간은 2년 반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작년서부터 시작해서 올해 내년에 끝나는 과제인데요. 설명을 드리면은 마스크 만들다가 보면 마스크를 예전에는 봉제 형식으로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요즘은 마스크 재료가 다 플라스틱이에요. 왜 옷도 나일론, 뭐 합성 섬유 뭐다그 석유에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다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초음파로 열 융착을 해서 마치 재봉한 것처럼 구멍이 뽕뽕뽕뽕뽕뽕 이렇게 오돌도돌하게 만드는 그 오돌도돌하게 만든 거에다가 열을 붙여가지고 열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마스크 필터, 부직포, 겉감, 그다음에 안감 이렇게 합쳐서 재단한 형태로 만드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자꾸 고장이 나요. 고장이 나는 이유를 봤더니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일단은 예비 데이터를 어떨 때 고장이 나는지를 센서를 달아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아예 네트워크를 붙여가지고서 대량의 데이터를 받아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통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서 어떤 조짐이 나타나고 얼마 있다가 진동자가 깨지는구나. 그거를 파악을 해서 그래?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분석을 했더니 바닥판이 금형이에요. 금형이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어요. 위에는 초음파 융착기가 찍 하고 눌러요. 흘러가는 거는
마스크 겉감, 속감, 안감 이렇게 된 부직포들이 쭉 흘러요. 그래서 찍 하고 누를 때 똑바로 눌러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한쪽만 눌려줘요. 강조해서 설명한 거지만, 과장한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를, 아주 미세하게 된 거를 사람은 모르는데 기계는 알고 과전류가 흘러요. 그 과전류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과전류가 흐르다가 5분 정도 있으면 기계가 망가질 확률이 한 8, 90%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면 그 과전류가 흐르는 조짐을 미리 파악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공장 사람한테 알리면 되겠네. 그래서 알람을 주고, 또 알람을 줘도 사람이 빨리 오기 어렵잖아요. 뭐 그 기계에 그냥 계속 붙어 있을 수는 없으니까, 기계가 수십 대가 돌아가니까. 그러면은 전기를 차단을 해요. 전기를 차단을 한다는 얘기는 이 마스크 만들던 거를, 재료를 버리는 거죠. 분량을 그냥 일부러 만드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기계를. 그래도 이 진동자, 이 혼 지그 합쳐서 요 세트가 한 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마스크 재료 없애는 거는 뭐 한 몇백 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 못 한다고 하더라도 몇천 원이면 돼요. 그러니까 합해도 돈 10,000원이 안 되는 거니까 500만 원짜리보다는 10,000원 정도 이내로 바꾸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렇게 문제를 해결했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는 거는 다른 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자동적으로 사람이 육안으로다가 봐서 불량이다 안 불량이다 체크하는 거를 이제 대체하는 게 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전이 이렇게 컴퓨터가 봐서 불량인지 불량이 아닌지 이런 걸 체크하는 거거든요. 우리 농화학과 같은 경우면은 나주에 배 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도 잠깐 연구에 관여를 한 적이 있는데, 배를 연구할 때 사람이 이제 배의 규격을 재요. 아래 위를 재고요, 옆을 재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시료 1번 이렇게 해요. 시료 1번의 크기는 키가 얼마, 옆에 가로 길이가 얼마,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 왜? 배가 3차원이기 때문에 가장 넓은 데도 있고 가장 좁은 데도 있고 약간씩 변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비전으로 재는 게 제일 좋아요. 3차원으로 아예 그냥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코드 값을 붙여놓으면 1번은 이렇게 생긴 놈. 그리고 재면서 동시에 밑에 로드 센서는 저울이에요. 저울로 달아가지고 얼마, 몇 그램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자가 이 배는 어떤 종자로다 어떤 환경에서 길렀는데 뭐 병충해 조건이 어떻고 당도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이어서 이제 연구 데이터를 쭉 붙여나가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 배가 어떤 놈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크기하고 무게하고 이 기본적인 거, 이거를 비전하고 로드 센서로 달아서 하는 연구를 했어요. 배연구소. 이제 회장님이 다시 나오시는데, 그 지식 서비스 과제로 인공지능 플랫폼 만들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가진 거고요. 이거는 남도금융만이 아니라 동종업계, 연관업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 기술을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모여서 공부하면 한 친구가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돼라고 하면 그 반 전체가, 그 학과 전체가 확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몇 명이 그렇게 해주면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 공정 연관학계에서도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런 연구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유리재를 대체하는 플라스틱.
요까지로 이제 그 남도금형의 그 연구 내용은 설명이 완료되는데요. 유리재 대체 플라스틱이 왜 필요하냐 하면은요. 유리는 사실 밀도가 돌이에요, 돌. 무거워요. 차에다 돌 싣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집 같으면 뭐 돌이 있어도 무거워도 상관이 없는데 이동하는 차량에다가 돌을 지고 다닌다고 그러는 거는 조금 아마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 아 옛날에 원시인들은 참 무겁게 끌고 다녔어. 이동하는 수단에다가 막 유리를 붙이고 다녔어.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드러나는 게 전기차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전에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에너지 효율이 낮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연료를 퉁퉁 쓰는 거예요. 연료를 엄청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생긴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연료를 엄청 쓰니까 아이 뭐 조금 무거운 거 괜찮아. 뭐 철판 더 두껍게 만들어. 차끼리 부딪히면 나는 안 죽어야지. 저놈이 죽든지. 자꾸 두껍게 만들어. 아 미제 차량이라 수입 차량이라 이 차는 튼튼해요. 대신 연료를 소모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기차는 어떻습니까? 전기차는 지금 배터리 기술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죠. 연구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운행하기에 달랑달랑할 정도의 기술로 지금 전기차를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전기차로 지금 최대 한 번 충전해 가지고 가장 길게 갈 수 있는 거리가 몇 킬로미터라고 봅니까?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보통 뭐 한 300km, 4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한 번 충전한 걸로 못 가요. 중간에 또 충전을 해야 돼. 만약에 한 번 충전하게 차를 만든다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이렇게 오그리고 타고 나머지 다 배터리를 채워야 돼요. 1인승 승용차가 되는 거지. 승용차뿐만이 아니라 뭐 버스나 뭐 트럭도 전기차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을 한 번에 가는 트럭을 만든다. 그러면 짐은 실을 공간이 조금밖에 없는 거야. 그냥 배터리만 싣고 다니는 거지.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전기차 만드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야,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면 우리가 뭐 휘발유나 디젤처럼 그렇게 풍풍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전기는 굉장히 아껴서 써야 되니까 무게를 줄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야, 그럼 유리 말고 좀 가벼운 거 없냐? 철판 말고 좀 가벼운 거 없냐? 그러면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하면 되지. 철판 대신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으로 부딪혀가지고 안 죽냐? 안 유리 섬유 같은 거 섞어가지고 탄소 섬유 같은 거 섞어가지고 플라스틱 만들면 튼튼해서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야? 유리 부분은 어떻게 할 거야? 그것도 투명 플라스틱에다가 코팅을 해서 긁히지 않게 만들면 유리를 대체할 수 있어. 그러면 가볍게 샤시 전체를, 그러니까 그 자동차의 디자인을 지금은 철판 쪼가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앞에 뭐 본네트 부분, 뒤에 트렁크 부분, 뭐 지붕 부분, 옆에 문짝 부분, 문짝 옆에 부분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철판을 만들어서 이업치지 않습니까? 야, 그냥 차 한 덩어리로다가 껍데기를 그냥 만들어. 문은 어떻게 만드는데? 문은 두 겹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슬라이딩 시켜. 응? 이렇게 디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디자인에 혁명이 나올 수 있어요. 가벼우면서 전혀 다른 세상. 그럼 그거 자동차만 적용되지 않고
집에도 적용되지 않겠냐? 단독주택 같은데 그렇게 지으면 재미있을 텐데. 당연히 재밌죠. 그죠? 그리고 미래는 차와 집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질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집에만 갇혀 있는 거 싫다고 자꾸 캠핑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밭에 매여서 살아야 되잖아요. 논밭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집을 짓는 게 그 고정이 된 건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직장도 뭐 올해는 남도금융 다녔다가 내년에는 뭐 남도금융 제2공장에 갔다가 뭐 다음해에는 뭐 남도금융 해외 파견 나가서 뭐 미국에도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근무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예전에는 뭐 직장 그러면은 평생 직장 그래가지고 그 한 직장에서 그냥 그 일만 하는 걸로 했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직장 자체를 옮기기도 하고 그 직장 내에서도 부서 배치도 바뀌고 뭐 음, 일부러 이제 심심하지 않게 그러니까 그 인사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업무에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까 또는 나쁜 쪽으로 혹시 이렇게 한 업무만 계속하면은 그 사람이 알 거 모를 거 다 알아가지고 나쁜 말로 헤쳐먹는다는 게 있죠. 비리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 군데 사람을 계속 두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뭐 자유롭게 가벼운 집 그리고 또 저는 이제 학부 전공을 건축을 해가지고 전남대학교 건축학과의 건축 설비 시스템 강의를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식으로 강의도 해요. 줌으로. 근데 친구들하고 얘기해 보면 건축하는 친구들이니까 건축을 왜 지금처럼 이렇게 무겁게 짓죠? 이렇게 무겁게 져가지고 지진 일어나가지고 깔려 죽고 그러는데 이거 좀 너무 미련한 짓 아니에요? 맞죠? 미래 세대가 우리를 다시 되돌아본다 그러면 옛날 원시인들은 그 무겁게 짓고 거기서 불안하게 살다가 지진 일어나면 깔려서 죽고 그랬답니다. 뭐 이렇게 막 교과서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 얼마든지 가볍게 해야죠. 네. 그래서 남도금융은 이제 가벼운 차, 건축까지도 나가는 기술도 연구해서 이전에 남도금융이 이제 30년 됐거든요. 금융사업 30년에 축적된 기술력으로다가 더 높은 부가가치, 더 많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사업으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고 공유를 중지하고 또 질문이 하나 더 있긴 한데, 네, 네, 저희가 취업 동아리다 보니까 취업 관련된 질문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네. 혹시 남도금융에서 취업 시 뭐 필요한 신입사원들의 뭐 스펙 이런 거를 따로 보시는 게 있나요? 혹시 뭐 토익 점수라든지 뭐 학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21학번 이제 막 들어온 신입생인데 저희들에게 뭐 앞으로의 취업을 위해서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뭐 뭔가 있을까요? 제가 취업 부서의 직원은 아니에요. 취업 담당자는 아니지만 저는 이제 소속이 연구소인데 연구소의 연구원을 뽑을 때는 제가 직접 취업 공고를 올려요. 지난주에도 취업 공고를 워크넷하고 사람인에다 올려서 아마 남도금융 아까 말씀드렸던 GNST 또그 마스크 만든다는 가인델바이오 이런 거 치면 똑같은 채용 공고가 3개 회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1차적으로는 이력서 내신 분들을 서류 전형으로다가 제가 한번 거르고요. 그 1차 면접하시는 부사장님께 한번 보여드리고, 부사장님이 이 친구 면접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면접하고, 그리고 2차 면접으로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 더 면접을 하고, 아니면 2차 면접을 생략하고 그냥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연구소 쪽에는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1차 서류 스크린할 때 보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스펙 이런 거 하나 없습니다. 스펙 전혀 무관합니다. 그럼 뭘 보냐? 함께 일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탤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스펙이 좋아서 뭐 외국어를 잘하고 말씀하신 토익이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걸 잘한다고 조직에 융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조직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겠죠. 뭐 학교에서도 생활할 때 보면은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친구는 굉장히 자기 잘난 척만 하고 이렇게 막 하고, 또 어떤 친구는 친구들을 이렇게 도우면서, 그러니까 공동체가 같이 가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받고 하려고 그러는 친구 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기가 있는 친구, 인기가 별로 없는 친구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게 똑같이 회사에도 적용돼요. 회사에서도 자기만 편하려고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저는 회사는 개인 생활, 개인의 시간도 당연히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지만 회사에서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심해하지 않고 전력을 기울이는 그런 전투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전투력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어떤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할 때는 결국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그 힘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나는 뒤에서 쟤 어떻게 하나 볼래, 난 앞에 나가서 싸우진 않을래 라고 하면 그 부대는 반드시 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진군을 해야 이기는 싸움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저는 좀 나쁘게 얘기해서 요즘엔 공무원이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하는데, 공무원 같은 직원들이 있어요. 그럼 공무원을 해야지 왜 회사를 들어오냔 말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 예? 공무원은 어떻게 해? 시키는 일만 해. 예? 왜? 시키는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면 너 왜 오지랖이 이렇게 넓어? 욕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른 일 안 해. 그냥 시키는 일만 해. 시키는 일도 되도록이면 내가 일 잘못했다 소리 안 들을 정도로만 일을 해. 어지간하면 다 이렇게 일을 줄여. 다 쳐버려. 내일은 요만큼만 갖고, 어차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공무원 월급은 주잖아. 민원이니 불평격든 뭐하든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무슨 뭐 국력을 높여봐야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뭐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안일한 공무원들이 꽤 많아. 그럼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진짜 일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회사라고 하는 거는 이 공무원처럼 일이 명확하게 업무 분장이라고 돼 있는 게 없어. 네. 저는 이제 대기업도 다녀봤고 중소기업도 다녀보고 지금 남도금융 같은 중견기업, 그 중간 정도 되는 기업도 다니고 있고 한데, 예를 이런 걸 들으면 어떨까
기도 안 돼. 우리 왜 초등학교 때 뭐 네덜란드인가 어디에 뭐 바다보다 깊은 땅에 뚝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물이 쫄쫄쫄 바닷물이 들어와 가지고 어느 소년이 지나가면서 아, 내 주먹으로라도 막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막아가지고 뭐 그 마을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나가다가 보고 그거 막아야 될 확률이 많은 데가 회사예요. 대기업도 그렇고 중견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그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아 내가 이때 이 역할을 꼭 해야지 해서 그 이제 회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고객이나 뭐 경쟁 회사나 물어봐. 뭐 전화로 물어볼 수도 있고 방문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데 회사에 가려야 될 거, 비밀 이런 거는 다 얘기를 해. 자기 아는 척하면서 다 얘기를 해. 그리고 회사를 좋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 몰라요, 전 몰라요. 그건 제 분야가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 망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래봐 어떻게 되겠어? 중요한 자료들은 다 빠져나가고 회사의 이미지는 굉장히 나빠지고 말 할 거 아닙니까? 주인처럼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러잖아요. 외부에 무슨 물건 팔러 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아 지금 어머님 아버님 안 계시니까 다음에 오세요. 제가 문 열어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해야 맞는데 그 학생 내가 무슨 선물 하나 줄 건데 좀 문 좀 열어줘. 그리고 나는 그 선물 받고 친구 만나러 나가. 그 사람은 우리 집에서 개판 치고 이런 상황이 얼마든지 만들 이게 과장이지만 얼마든지 회사에서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키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엄마가 야 뭐 문 열어주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안 하잖아. 다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될까? 뭐 대외적으로 활동을 할 때 내가 어떤 처신을 할 것인가? 당장 내가 PC 앞에서 어떻게 타이핑을 할 것인가, 무슨 문구를 넣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 거의 점수가 높은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그 서류 그 1차로 하신다 하셨는데 그럼 그런 사람을 뽑는 걸 서류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 요즘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쓸 때 그 참조하는 포맷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장은 꼭 넣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자기소개서 쓰는 그런 교육 강의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그런 문구를 써도 나타나요 자기소개서에.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 아, 이 사람은 최소 이 정도다라고 하는 게 감이 와요. 그리고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답변하는 거 보고 이렇게 하면 거의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예 작정을 하고 나는 연기를 하겠다. 나는 사기를 치겠다. 취업을 위해서. 라고 한다면 속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취업하는 사람이 몇 달 못 가요. 그런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 자리를 잘 모면을 해가지고 이 친구 괜찮은데 라고 속고 뽑아. 근데 일을 같이 하다 보면 그 구성원들이 서로 한 말씩 쟤 좀 이상해요. 저 신입직원 쟤 좀 이상해요. 이런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주 제일 높은 뭐 사장님, 부사장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해. 아, 그 친구 좀 이상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뭐 이렇게 얘기가 돼. 그 정도만 아니면 그 정도 나를 그러니까 입사하는데 나를 적당히 포장을 해야 되는 거는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나는 솔직하게 뭐
다 얘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 사생활을 더 중요시할 겁니다. 속마음은 사생활 중요시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덮어도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근데 그 정도 나를 위하는 그런 포장을 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과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 대화를 하는 기회가 누구로부터 왔겠어요? 일단 부모님이 낳게 해주셨겠지. 그 부모님은 어디서 생겼겠어? 그 옛날 소녀들이 예? 원시 시대를 극복하면서 산사 시대를 극복하면서 살아남았잖아. 그지? 가까이는 그 일제 시대의 핍박을 견뎌내면서도 살아남으셨잖아. 응? 그리고 2세, 3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 얼마나 감사해. 그죠? 조상님들께 일단 감사해야 돼. 또, 지금 우리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동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 지금 우리 학우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좀 나은 사람, 뭐, 잣대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시대를 기회를 잘 못 타가지고 아예 깨놓고 얘기하면 전남대에 공부할 기회를 못 가진 친구들도 있어. 지금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보다 더 수능을 잘 봤을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그 가령 항상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들 중에 똑똑한 우리 조카가 뭐 더 좋은 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가 지금 공장에서 열심히 기계 만지면서 손 다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이 시대에 이렇게 존재하는 모습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존재케 하는 이런 모를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잘나서 이렇게 있는 거, 그거를 너무 내세우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부족한 면도 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지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기본이 되지. 그런 소양이 돼야 돼. 그런 소양은 자기소개서에 나타나. 보면 감사한다는 말이 나오고 기회라는 말이 나오고 그 기회를 소중히 생각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뭐 토익 점수, 뭐 자기 해외 연수 뭐 이런 것만 자랑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자랑이 있는 기회가 나한테 올 수 있었다는 거는 감사한다, 소중히 생각한다 이런 부분들. 그냥 이 우리가 왜 행간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줄하고 줄 사이를 읽는다고 그러잖아.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느낌이 오거든. 아, 이 친구는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겠구나. 근데 그거는 기술로 쓸 수가 없어. 아무리 프로그램에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세요. 뭐 예시가 이렇습니다 해도 아니야. 자기 마음이 그래야 그 글에 나타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찰을 해야 돼. 이 시대 이 땅의 젊은이로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내 친구들은 뭐 어떤 회사 가가지고 뭐 연봉이 얼마고 무슨 뭐 어떤 복리후생을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시간이 지나면 다 죽어. 다 똑같아 우리는. 얼마나 그 신이 계시다면 절대자가 계시다면 얼마나 공평해. 다 죽어. 그렇잖아요? 얼마나 공평해.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아이 뭐 편안하게 산다. 편안하게 사는 게 보면 저는 이런 예를 들거든요. 강아지 2마리가 있어. 한 강아지는 어느 부잣집 강아지야. 그래가지고 실내에서도 생활을 많이 하고 현관문 나오면은 울타리가 쳐진 잔디밭에서 막 자유롭게 뛰어놀아. 주인이 간식도 많이 주고 밥도 맛있는 거 줘. 근데 그 잔디밭 울타리 그 집안이 한 개야. 또 한 마리의 강아지는 버려진 강아지야. 길거리를 돌아다녀. 누가 먹을 걸 주면 그날 잘 먹는 거고 아니면 쓰레기통 뒤지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아. 그러면 그 강아지 수명이 한 10년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10몇 년 되는데 그 강아지들한테 말을 붙여봐. 인터뷰를 시켜. 어떻습니까? 견생이. 어떤 견생이 더 좋은지는 말 못해요.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의 직장이라고 그러는 그런 데 들어가면 그 부잣집 강아지 같은 울타리에 갇혀서 그 울타리를 넘어가면 자기가 그 주인으로부터의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울타리를 안 넘어가. 울타리 재밌는 게 있어도 이렇게 넘겨만 보지 눈 밑으로 이렇게 살짝만 보지 절대 안 넘어가거든. 그리고 그 안에 다른 강아지가 있으면 주인이 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시끄러운데 한두 마리 없애야 되겠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 막 서로 싸우고 이 강아지를 내보내야 돼. 내가 여기 붙어 있어야 돼. 신의 직장에서 그런 짓거리들 하고 있거든. 부서들끼리도 그러고. 중소기업은 안 그래. 중소기업은 사람 없어서 이거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일 더 하셔야 됩니다. 서로 이렇게 해주거든. 왜? 길거리 돌아다니는 강아지랑 비슷해. 중소기업은. 그렇잖아요. 서로 협력해서 위기도 대응해야 되고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뭐 예를 극단적으로 들어서 좀 말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어차피 죽을 건데 무엇을 할 건지는 편안하게 살았다? 뭐 죽으면 편안한데 제일 편안하게 죽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그 경험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일 거냐 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다고 해서 막 산업재해가 있고 막 그 분위기도 험악한 그런 직장에서 열심히 버티자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거기를 개선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더 좋은 일터로 만들고 이런 데 목적을 두면 그것도 괜찮아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친구들 같았을 때 수녀님이 저는 이제 종교가 카톨릭인데 지금은 뭐 성당 그렇게 열심히 안 다니는데 예전 대학 다닐 때는 뭐 열심히 했는데요. 그 수녀님한테 제가 막 반항하는 듯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수녀님의 수도 생활은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다 짜여져 있고 다 정해져 있고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훨씬 우러러 보이는 여성분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식을 키우고 남편을 케어하는 그런 어머니입니다. 동년배에. 왜 그 어머니가 더 의미 있는지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렇죠? 수녀님이 신의 직장이라면 신의 안 직장이 그런 힘든 어머니의 생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 어머니는 보람을 가지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연봉을 얼마 받아야 되고, 뭐 어떤 집에 살아야 되고, 뭐 시기가 어느 정도 되면 노후 준비를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에 연연하면서 살면 내 삶은 아니야. 그냥 평균 되기에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지. 평균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는 거지. 좀 자유롭게 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인생은 뭐 어차피 그 시간이 되면 다 반납하고 나의 기회를 반납하고 사라져 줘야 되는 건데. 그죠? 너무 취업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하게 도전하시면 취업도 잘 되시고 인생도 잘 열리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중소기업에서는 사람 뽑지 못해서 난리예요. 아유, 우리는 직원이 안 와요. 아유, 우리는 광주만 해더라도 괜찮은데 전라남도라 직원들이 안 와요. 응? 왜? 광주는 젊은 친구들이 모이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광주에 있는 직장을 가려고, 서울에 있는 직장을 가려고 그러고 있잖아요. 변두리 시골도 아니지만 좀 변두리 쪽에는 직원들이 없어. 못 뽑아. 지금 그 남도건명만 하더라도 GNST 공장이 나주에 있거든요. 나주 혁신도시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아파트도 많이 짓고 그러는데 공실이에요. 그리고 그 나주 공장에는 직원을 못 뽑아요. 뽑아도 광주에서 출퇴근해. 광주에서. 네. 대부분 그 광주에 있는 그 회사들이 아니고 나주에 있는 그 회사들이 광주 직원들을 출퇴근시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렇더라도 응? 내가 뭐 그래도 광주에 거처를 두고 있는 게 난 좋다. 그렇게 해야지. 넓게 보면 충분히 편안해지고 여유가 많아집니다. 파이팅.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사진 하나를 기록으로 남겨둬서 찍어야 되는데 네, 그럼 사진만 찍고 마무리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지금 그럼 이 제가 동영상은 지금 녹화가 돼서 네. 제가 드릴 거예요. 그럼 사진 한 장만 찍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만나요. 또 네. 봬요. 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직접 수고하셨습니다. 그 회사에도 오시고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만나시면 제가 공장도 투어도 시켜드리고 실험실도 보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정말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볼게요.